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 지은이는 이현주. 인간관계를 치열하게 탐구하는 상담학자이자 상담심리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인공감성지능융합연구센터 연구교수입니다. 30대 여성인 지아는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2년 먼저 입사한 박고은 선임이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데다가 미묘하게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지아의 대인관계 패턴을 살펴보니 부당한 패턴이 계속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직장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대인관계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녀 스스로가 남들이 정말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잘 못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인지 혹은 짓궂은 농담을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 너는 참 특이한 구석이 있어. 넌 잘하는 게 뭐냐? 당신은 이 말들이 어떻게 들리는가? 비난이자 무시하는 메시지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하지만 지아는 이 메시지를 마냥 나쁘게 받아들이기에는 애매해요 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관찰했을 때 그녀는 말로는 부인했지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직장 상사인 박선임은 지아에게 계속해서 무리하게 굴었다. 박선임은 지아와 동갑내기지만 2년 먼저 입사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박선임은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으나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례한 말을 하거나 무시하고 난 뒤 박선임은 지아에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었는데 그러며 한마디를 덧붙이곤 했다. 다 지아씨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죠? 문제는 또 있었다. 박선임이 지아의 보고서를 자기가 쓴 것처럼 위에 보고한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지아가 박선임에게 제출했을 때 혹독하게 비난받았던 보고서였다. 박선임은 지아가 보고서 쓰는 법을 잘 모른다며 자기가 다듬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 최종 보고서를 보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만들어진 보고서는 모조리 박선임의 성과가 되었다. 지아는 관계적인 사람이라 누구에게나 호의적으로 대하려고 애썼다.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했다. 설령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양보할 줄 알았다. 나는 다음 질문들을 내담자에게 던지곤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해로울 수 있을까? 관계할수록 당신에게 손해가 되는 관계도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여기면서도 자신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상대에게 너무 거절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지, 자신이 너무 까칠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한 목동이 살았다. 집 밖에는 목동의 땅임을 표시하는 튼튼한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양들이 있었다. 어느 저녁 천둥을 동반한 비가 많이 내렸다. 다음 날 목동이 밖으로 나가보니 울타리 일부가 무너져 있었다. 목동은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울타리의 보수를 내일로 미루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슴 3마리가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허기가 졌는지 언덕에 있는 풀들을 정신없이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좋기 20마리 가까이 되는 사슴들이 울타리에 들어와 있었다. 어제의 사슴들을 뒤따라온 것 같았다. 사슴들은 정신없이 풀을 먹어치웠다. 목동은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본래 착한 사람이었기에 선의에서 사슴들을 그냥 놔두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소 한 무리가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 목동은
솥대가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점을 잘 알았고 또한 울타리 안에 풀이 넉넉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소들을 그냥 놔두었다. 그러나 솥대는 며칠이 지나도 목동의 울타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소들의 생각을 알아챈 목동은 다급히 솥대를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그러자 우두머리 소가 고개를 돌려 성난 표정으로 목동을 노려보더니 씩씩댔다. 마치 곧 목동을 들이받을 것만 같았다. 우두머리 소의 기세에 두려워진 목동은 체념한 채 소들을 그대로 두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사슴과 소들은 모두 친구니까 내 외로움을 달래주겠지. 하지만 정작 사슴과 소떼는 목동의 의도나 배려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여기 온 이유는 목동이 아니었다. 그저 탐스러운 풀이 가득했고 울타리가 뚫려 있었던 것뿐이었다. 더 나쁜 소식도 있었다. 사슴과 소의 발자국을 추적해온 사나운 늑대떼가 목동의 터전에 당도했다. 목동과 양떼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목동은 위험에 빠져 있다. 만약 당신이 목동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면 처음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사슴떼를 맞이한 목동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은가? 아마도 이런 조언들을 건네고 싶을 것이다. 사슴을 들여보내면 안 돼. 사슴까지는 괜찮지만 만일 다음에 소가 들어온다면 맹렬하게 내쫓아야 해. 앞으로 어떤 동물이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울타리를 보수해야 해. 그래야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걸 들여보내거나 내보낼 수 있지. 그리고 양치기 개도 있어야겠다. 나는 상담 심리사로서 많은 내담자를 상담실에서 만난다. 내담자는 처음에는 불안이나 우울, 분노를 언급한다. 그러나 깊이 살피면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 탓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난다. 이들은 왜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일을 겪을까?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좋은 사람은 아니다. 상대에게 항상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이는 시기와 질투, 이기심에 사로잡혀 고의로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거나 무례하게 대한다. 심지어 남을 이용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는 선한 얼굴을 한 사슴 같은 이들이 있다. 남들의 삶의 터전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자들이다. 순진한 듯 보이는 그들은 슬그머니 무언가를 부탁하고 남의 것을 슬며시 가져가기도 한다. 무작정 남의 삶에 갑자기 들어가 의존과 불안을 쏟아내기도 한다. 당하는 사람은 그만 좀 하라며 말리려 하다가도 선한 얼굴에 죄책감을 느끼고 만다. 무심하고 거친 소와 같은 이들도 있다. 뚝심 있는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그냥 남의 삶에 파고들어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터전을 통째로 먹어치운다. 반대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이들은 아주 냉정한 태도로 왜 들어줘야 하는지 반문한다. 자신의 욕구에는 민감하지만 상대의 욕구에는 놀랍도록 둔감하다. 심지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삼키려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우리를 그루밍하거나 괴롭히거나 은근하게 따돌림을 주도하거나 대놓고 무시하거나 조롱한다. 그러므로 나 역시 목동을 만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울타리 보수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충실한 양치기 개도 여러 마리 필요해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울타리를 구축하는 것은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울타리에는 문이 있다.
누군가를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것은 모두 울타리 주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림 형제가 집필한 동화 빨간 모자,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해님 달림, 이런 동화들이 수세기 동안 회자되며 전해진 까닭은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여지없이 사람이다. 세상에는 남을 무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남을 지배하고 이용하며 착취하는 사람까지 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아름다운 도자기여도 담배꽁초를 잔뜩 버리면 잿더리가 된다. 상담실에서 나는 상처로 신음하는 내담자들을 마주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오물과 동일시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거나 무가치한 존재라고 한다. 때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적반하장으로 비난받는다. 그런데도 나에게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라고 묻는다. 나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준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상처를 준 상대에게 있다. 비난의 굴레를 벗어날 때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과 본연의 창의성이 나타난다. 우리는 모두 가치 있고 아름다운 도자기와 같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이없게도 도자기의 쓰레기를 버리려고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이보세요. 여긴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 쓰레기이니 다시 가져가세요. 어떤 이들은 호의적으로 대하는 상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상대의 약한 모습을 보면 언젠가 써먹을 약점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존중해주면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여기고 상대를 병풍처럼 대하거나 업신여긴다. 마땅히 부당한 상황에 항의해야 한다. 하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무언가가 입을 봉쇄하고 있어서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배해온 목소리들로 대략 이런 메시지다. 참아야 해. 왜냐하면 너는 착한 사람이잖아. 사실 참는다고 착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더욱이 왜 반드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왜 손해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할까? 그 목소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형성되었을까? 나아가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란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속에서는 화가 나는데도 겉으로는 상대의 말을 따른다. 대한민국 사람의 고유한 질병이라는 화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화병을 앓는 사람의 우울은 일반적인 우울과 달리 분노가 숨어 있다. 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언제까지 견딜 수는 없다. 착한 얼굴의 가면도 언제까지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중요한 관계 안에서 작은 일에 갑자기 폭발적인 분노를 보인다든지 뜻밖에도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하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 만일 당신이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남이 당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당신은 한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그 울타리가 전부였던 시기에는 압도적으로 중요했던 인물이 있다. 바로 부모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표현할 수 있다. 어떤 표현을 하든지 부모가 받아줄 거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의 욕구나 감정 표현을 수용하지 않는 부모도 있다. 그런 부모와 사는 아이는 잘못 표현했다가는 부모에게 엄청나게 비난받거나 심지어 버림받을 수 있다고까지 느낄 것이다. 따라서 속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실제로 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학대를 당했던 아이는 부모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그럴 만한 일을 저지른 탓으로 여긴다. 부모가 나쁜 사람이 되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다. 차라리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면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러나 내면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다. 부모를 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어린 시절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이후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겪는 많은 사람이 자신 탓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분노하려 할 때는 죄책감이 몰려온다. 아이는 착한 아이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얻으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자신이 정말 내고 싶은 목소리를 감춘다. 자신의 착한 행동이 부모를 기쁘게 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아이는 나는 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친구, 동료, 연인 등 잘하며 만난 많은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압박감이 강하게 작용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착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그 메아리에 왜라고 반문하라. 나는 왜 반드시 착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원래 인간은 착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법이다. 그냥 중간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더군다나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피곤하다. 압박감이란 외부의 목소리다. 원래 내 것이 아니므로 내 욕구가 아니다. 압박감이 밀려들 때면 진짜 자신의 욕구를 조금씩 말해보라.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누군가 의견을 물어볼 때 작은 것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메뉴를 정한다거나 여행 중에 들를 어떤 장소를 결정하는 등의 것들도 좋다. 만약 당신이 그동안 저는 다 좋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라고 말해왔다면 정말 그런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라. 세상에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유 없이 비난과 악담을 하는 이가 있다. 당연히 이유 없이 비난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다. 비난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과연 비난의 메아리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 목소리가 틀렸다고 반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난 메아리의 정면으로 맞서 그 목소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라. 그리고 남의 부탁을 때론 거절해도 된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챙기는 행동이다. 내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앓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며 느낀 것은 그들이 정말로 높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남에게 우호적이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있기에 부당한 일을 겪어도 언젠가 친구가, 연인이, 가족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관계 중심적 태도로 상대를 이해하려 애쓴다. 나는 착하게 살아오느라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을 상담하며 그들과 잘 맞지 않거나 해를 입히는 사람의 특성을 다수 발견했다. 그중 가장 현저한 특성을 보이는 유형들을 4가지로 체계화시켰다. 첫째, 차갑고 관계 욕구가 낮은 얼음형이다. 둘째,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스트이다. 셋째, 경계가 없는 집착형이다. 넷째, 공감력 제로인 소시오패스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겠다. 정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면 과감히 상대와 거리를 두라. 그것이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관계 중심적 태도가 강한 사람이 이상하게 말려들어가는 유형이 있다. 바로 지나치게 관계 욕구가 적어서 무뚝뚝하기까지 한 냉정해 보이는 사람으로 이른바 얼음형이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에게 무뚝뚝한 면모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기에 더 끌린다. 관계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름을 서로 조율하는 것, 더 나아가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과제다. 사람들 사이의 다른 측면을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면 더 큰 시너지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에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서로가 많이 다르다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선생님, 제발 그 사람 성격 좀 바꿔주세요.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내담자는 상담실에 있지도 않은 남편을, 아내를, 아이를, 부모님을 바꿔달라고 내게 간절히 요청한다. 하지만 내가 앞에 있는 당사자도 아닌 아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무엇보다 사람은 변화하기가 어렵다. 특히 성격적 측면은 정말 바뀌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임상가로서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하곤 하는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그 변화는 아주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이고 작은 변화에 가까우며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변화는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관심 있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잘 지내려 한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만일 당신이 상대에게 관심을 받고 싶거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은 거절감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투여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든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이에게 관심을 투여하는 일에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관계적인 사람은 연락이 잘 되는 친구보다 연락을 무시하는 친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더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다. 언젠가는 노력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혹은 평생을 잘해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심한 친구는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계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이 아직 뜯지 않은 선물 상자처럼 여겨진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면 뭔가 환상적인 것이 나오리라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명심하자. 노력해서 열었는데 그냥 꽝일 수도 있다. 당신이 관계 욕구가 큰 사람이라면 관계 욕구가 작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더 좋은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시부모님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친부모님에게 더 신경 써라. 친구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당신에게 호의적인 친구에게 집중하면 될 일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묵례만 하고 지나간다면 당신도 굳이 아는 척하며 말을 걸지 말고 묵례 정도만 해라. 모임에서 당신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도 굳이 다가가지 말라. 당신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친구, 당신이 다가갈 때 환대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된다. 이렇게 집착을 흘려보내며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계 욕구를 조절하자. 요즘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나르시시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왜 문제일까?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남으로부터 존중받으려는 태도가 문제다.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만 많이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나르시시스트는 나도 나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적 방식이 매우 착취적이라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인간관계 방식은 마치 흡혈귀와 같다. 다른 사람의 자기애를, 에너지를 모두 빨아들여서 자신을 부풀리고 더욱더 커 보이게 한다. 상대는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당신 주위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 사항을 점검해보라. 왠지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그 사람의 무대에 선 들러리가 되어버리는가? 더 나아가 그 사람과 만나면 에너지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그 사람은 화려한 언변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듣다 보면 지루하고 심지어 화가 나지 않는가?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이 질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상호작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 다른 사람을 들러리로 만든 뒤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만 온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자기애가 많다면 왜 다른 사람의 찬탄과 인정이 필요하겠는가? 자신이 이미 엄청난 부자라면 왜 다른 사람에게 부자인 것을 자꾸 확인받으려 하겠는가?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왜 자신이 괜찮은지를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겠는가? 나르시시스트는 사실 자기애가 가장 취약한 사람이다. 나르시시스트는 필요할 때는 남에게 잘해준다. 밥도 사고 물건도 준다. 그러나 상대가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냉정하게 가차없이 돌아선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와 작은 부탁을 할 때 거절을 매우 잘한다.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을 굳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들추면 혹시 정신을 차릴까? 넌 거짓말쟁이이고 이기적인 존재야 라는 식으로 일깨워주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조언하건대 절대 그러지 말라. 앞서 말했듯 나르시시스트는 사실 자존감이 매우 취약하다. 그러니 초라한 본래 민낯을 들추어버리면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만다. 수치심은 모멸감을, 모멸감은 분노를 토해낸다. 가장 아픈 부분이 노출되어서다.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라. 당신을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라. 당신이 말하기를 즐기는데도 병풍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만 들어야 해서 답답하고 속상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유혹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굉장히 탐스러워 보여서 유익을 줄 것 같은 유혹이 있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이 있다. 전자가 내가 아주 좋은 것을 줄게 라며 욕망을 자극한다면 후자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며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집착형의 유혹은 후자에 더 가깝다. 당신이 집착형에 대한 연민에 사로잡혀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었다가는 그들의 고통과 불안에 잠식되기 십상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세이렌처럼 팔을 당겨 당신을 수장시키려 한다. 그렇게 당신의 삶은 난파될 수 있다. 집착형의 핵심 감정은 불안이다. 불안하면 누군가를 붙들려고 한다. 잡힌 사람은 숨이 턱 막힌다. 이런 사람은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기가 어렵다. 사랑해서 그런다. 너 잘되라고 그런다. 하니 순응하게 된다.
왜 집착형은 남에게 집착하는가? 집착형은 강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불안하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불안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집착형은 절대 놓을 수가 없다. 어느 닭들의 집 앞에 다리를 다친 까치가 신음하고 있었다. 닭들은 까치를 집으로 데리고 와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 까치는 건강을 회복했고 조금씩 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닭들은 까치가 난다는 말만 들으면 우릴 배신하려고? 라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 발에 족쇄를 채웠다. 까치가 이에 저항하자 아예 날개를 부러뜨리려고 들었다. 이처럼 심한 경우에 집착형은 상대가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를 없애려고까지 한다. 단지 상대를 자기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자신처럼 영원히 이곳에서 땅만 보고 사는 닭이 되라는 것이다. 집착형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집착형이 이미 당신과 가까운 사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연락을 조금씩 줄이고 나는 당신 외에 다른 사람도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래야 한다. 해결하기 벅찬 것은 어렵다고 말해야 한다. 상대를 아예 떠난 것은 아니나 영원히 머물 수만은 없음을 관계 안에서 보여주도록 한다. 그래야 집착형도 서서히 모든 것을 당신과 공유하려는 집착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대신 집착하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삶의 경계를 세우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무릇 다양한 이들에게서 관계 욕구를 채워야 한다. 오로지 한 사람에게서만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무너지기 마련이며 비극이 시작된다. 블랙홀의 중력은 매우 강해서 행성과 항성은 물론 빛까지 삼켜버린다. 우주에는 이토록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안전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주가 넓어서다. 그만큼의 공간이 있다는 소리다. 당신이 혹시 블랙홀 같은 집착형에게 끌려가는 상황이라면 당신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분의 공간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강조하건대 인간관계에서 합일은 불가능하다. 소시오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감력이 없다는 점이다. 내가 강의 중에 혹은 상담 시간에 이런 말을 꺼내면 많은 사람이 나도 혹시? 하고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때론 죄책감마저 느낀다. 하지만 이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와 가장 거리가 멀다. 소시오패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죄책감은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소시오패스는 주로 평범한 사람들 주변에 있다. 소외계층을 돕는 단체에서 목청 높여 정의를 부르짖는 리더가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주장하는 정의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게 본인이다. 가족 모임에서 침을 튀기며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보면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모든 재산은 장남인 자신의 것이고 가장이니까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교묘하게 돌려 말한다. 가장 대단한 것은 자기한테만 득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낯빛 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시오패스는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멋지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대단해 보인다.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며 충동적이고 무모해 바나나 같다. 또한 소시오패스는 거짓말하는 데 능숙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럴듯하게 꾸며댄다. 그리고 거짓말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소시오패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실질적인 이득이다. 그들은 이를 위해 교묘하게 사람에게 접근한다. 소시오패스는 누군가를 착취하고 난 뒤 항의를 받으면 이렇게 대꾸한다. 분명히 나는 좋았어. 그러니 그게 무슨 문제야? 인간이 가장 위대한 점은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소시오패스와 최대한 멀리 있는 것이 좋겠지만 당신 의지대로 거리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시오패스는 끊임없이 약한 상대를 찾는다. 상대가 아무리 소시오패스라도 빈틈을 보이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면 자기 의도가 들킨 것 같아 겸연쩍어할 가능성이 높다. 소시오패스는 공감 같은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안부를 간단히 묻고 나서는 돈 좀 빌려달라고 한다. 연이어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 좀 해달란다. 황당한 부탁이 이어지니 정신없다. 둘 중 하나라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럴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이럴 때는 솔직히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동창이 당신에게 돈을 미리 맡겨놓았는가? 아닐 것이다. 과거에 당신이 크게 빚진 일이 있는가? 그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연연해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싫으면 싫다고 하라. 여기서 혹시 상대가 당신과 친해지려고 그런 부탁을 했다고 믿고 싶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부한다. 정말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상대에게 무례한 부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한 것 자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선을 넘는 무리한 부탁을 누군가 해왔다면 처음부터 거절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화내는 것은 금물이다. 어차피 화내는 이유를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한 부탁에는 이렇게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는 널리 알려진 잘못된 인식이 있다. 할 말을 다 하다가는 학교나 직장에서 뭔가 응징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껏 다양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오히려 할 말은 하고 자기 주장도 있는 이가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목격해왔다. 당신은 충분히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친절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서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한창 열리고 있는 무대로 갑자기 관객이 난입했다고 치자. 경호원들이 그 관객을 끌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이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무대를 남에게 빼앗긴 채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주인공이란 말인가? 자기 인생에서 자신이 엑스트라 혹은 관객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혹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주고 배려해주지는 않았는가? 자기가 자기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는가? 자신이 있어야 상대도 있다.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인간관계가 과연 가능할까? 단단한 마음은 적절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착한 데다가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에게는 단호한 대처를 하는 것이 두렵다. 변화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그럴 땐 다음처럼 생각해보라. 삶이란 본래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어제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다. 이전의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의 나는 변할 수 있다. 물론 익숙했던 나를 탈피하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의외로 금방 익숙해진다. 사람들 가운데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유난히 자기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가 있다. 더구나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상대의 욕구에 둔감하다. 나는 지금까지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을 많이 상담해 보았다. 그중 남에게 무언가를 많이 요구하고 또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점이 있다. 이 유형은 자신이 요구한 것의 결과에는 관심이 있으나 놀랍게도 과정과 노력에는 대단히 무신경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강민호 본부장은 퇴근 직전에 부하 직원 이연희 팀장에게 갑자기 업무 지시를 내렸다. 이 팀장, 그 보고서 꼭 내일까지 줘야 해. 이 팀장이 보니 강 본부장이 말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권세현 대리를 어르고 달래서 김밥 한 줄을 먹고 같이 야근을 하기 시작했다. 자정이 지난 시각, 보고서를 마치려면 아직도 2시간은 더 필요했다. 한편 강 본부장은 제 시간에 퇴근했다. 집에 간 그가 야근하는 부하 직원들을 염려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강 본부장은 늘 이런 식이다. 성품이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본부장들에 비해 유독 분배하는 업무가 양도 많고 까다롭다. 그의 본부에 속한 팀들은 일에 치여 야근을 반복하다 녹초가 되고 사생활이 거의 사라진다. 당신이 회사원이고 혹시 이 팀장이나 권 대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이 의심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날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의 일을 떠맡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강 본부장 같은 상사는 당신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상사도 아니지만 반사회적인 성격도 아니다. 그저 뭔가를 계속 요구할 뿐이다. 요구를 반복하다 보니 점차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을 시키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다. 애초에 상사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 덥석 알겠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어쩌면 상사가 여태껏 당신에게 많은 요구를 했던 까닭은 처음 관계를 설정할 때 잘못한 것일 수 있다. 상사의 요구에 당신이 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후 그 패턴이 굳어진 것은 아닐까?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는 상사를 부하 직원으로 상대해야 하는 당신에게 분산과 서서히 멀어지기 전략을 추천한다. 분산은 일단 상사와 단둘이 만나는 기회를 줄인다. 상사가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여 뭔가를 더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팀에 여러 명의 팀원이 있다면 최대한 미팅룸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라. 그리고 업무 배분은 팀원들이 모두 모여 일 이야기를 하는 회의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최대한 의사소통은 단체 카톡으로 하자. 1대1 채팅은 되도록 안 할수록 좋다. 가능하다면 부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 서서히 멀어지기 전략을 써라. 일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사와 당신이 그만큼 관계의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다. 좋든 싫든 말이다. 관역을 멀리 두라. 아무리 훌륭한 궁수라도 멀리 있는 관역은 적중시키기 힘들다. 그렇다고 갑자기 아주 멀리 두면 궁수가 화를 낼지 모른다. 그건 제 일이 아니니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완곡하게 좋은 제안에 감사합니다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반복되면 상사도 이것이 거절의 표현임을 알아채기 시작한다. 갈대는 폭풍이 닥쳤을 때 몸을 누여 살아남는다. 강한 바람에 맞서지 않고 스쳐 지나가도록 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세상에는 차원이 다른 무례한 사람이 또 존재한다. 바로 당신을 겨냥한 무례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다.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문제지만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갈등과 오해를 풀고 충분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악의를 지닌 사람은 일상에 분명 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한순간 만나는 것에 불과하다면 웬만하면 어떤 대처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낫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 반드시 당신이 아니어도 그 사람은 어디선가 누군가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을 것이다. 악의를 품은 사람에게 단호한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다음 3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라. 그 사람은 나를 겨냥한 악의를 갖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과 반복해서 만나야 하는가? 더는 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가? 3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당신이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단호한 대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써도 좋다. 그러나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한 가지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해라. 그 원칙은 바로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접 붙어서 싸우거나 엄청나게 화내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일단 속사정을 털어놓을 만한 친한 사람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누가 봐도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도 참을 때와 단호하게 대처할 때 각각 어떻게 될지 함께 토의해보라. 당신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시뮬레이션까지 해보았는데도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는가? 그렇다면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구축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인생에서 때론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로 다가오는 것이 명확하다면 당신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남에게 악의를 가진 사람을 2 부류로 나누어 소개하겠다. 첫 번째는 교묘한 늑대와 같은 부류고 2번째는 압도적인 사자와 같은 부류다. 늑대는 자신보다 큰 동물을 만났을 때 으르렁댈 뿐 웬만해서는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안일하게 있으면 곧 10수 마리의 늑대 무리를 맞부딪히게 된다. 그렇다면 늑대 한 마리를 만났을 때 등을 보이고 달아나면 어떻게 될까? 그 늑대는 곧바로 상대의 등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만다. 신기하게도 세상에는 늑대처럼 교묘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다. 남을 이용하기 위해, 깎아내리기 위해, 무시하기 위해 다가온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등을 보이며 도망치기만 기다린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의 대처법을 알려준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며 거절의 말을 큰 소리로 하라고 한다.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큰 목소리와 단호한 거절 표시, 똑바로 보는 시선에 나쁜 마음을 먹은 아저씨는 당황한다. 아이의 기세에 억지로 데리고 갔다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아저씨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친다. 당신도 이 아이처럼 해야 한다. 교묘하게 다가온 늑대와 같은 사람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똑바로 응시하고
많은 말이 아닌 짧고 단호한 말을 하라. 큰 소리보다는 낮은 소리가 훨씬 효과적이다. 매운맛 대처법의 핵심은 상대의 말을 똑같이 거울로 비추는 것이다. 병수, 우리 진희 씨는 참 맹한 구석이 있어요. 진희, 네, 병수 씨도 참 맹한 구석이 있어요. 상대가 당신에게 말한 것을 바로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을 멈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다시 같은 패턴의 말을 할 때 바로 말을 돌려주어라. 병수, 진희 씨, 오늘 패션이 참 특이하네요. 진희, 네, 병수 씨도 참 패션이 특이해요. 병수의 대화 패턴에 절대 휘말리지 말자. 명백한 악의가 있음을 안다면 이유조차 묻지 말라. 그냥 들은 말을 비추라. 병수, 진희 씨, 오늘 옷이 왜 그래요? 진희, 병수 씨는 오늘 옷이 왜 그래요? 병수처럼 나쁜 의도로 말하는데 노련한 사람이라도 당황해서 왜요? 라고 반응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다 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자. 내가 잘 알 거다 라고도 하자. 상대가 그렇게 말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는 표현이다. 사자와 같은 유형에 대한 좋은 대처법은 당신이 만만치 않은 사람임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당신을 건드렸다가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자. 나는 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이 유형은 자신의 이득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손익계산이 빠른 이 유형은 자신의 혹시 모를 피해에도 놀랍도록 민감하다.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깜짝 놀라 뒷걸음친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이 유형이 상처 입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형국이다. 사자와 같은 유형은 가진 것이 많으니 잃을 것도 많다. 자신의 평판, 자리, 이득을 잃을까봐, 자신의 삶에 눈꼽만큼이라도 손해가 올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면으로 쏘아보며 온 힘을 다해 저항하라.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너무 힘들 때는 무조건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라. 시야를 넓게 확보하고 곁에 있는 다정한 사람들을 바라보기 바란다. 나쁜 인간관계 탓에 상처받았다면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소망한다. 어둠을 벗어나려는 당신을 응원한다. 분명히 밝은 빛이 찾아올 것이다. 지금까지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불행은 대개 인간관계에서 비롯합니다. 인간관계는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주기도 하지만 최악의 슬픔과 후회를 남기기도 하죠.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관계에 관해서 제가 제 아들에게 단 하나의 조언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쌍방적이다. 이 말은 어떤 인간관계도 한쪽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지위가 높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 두 사람이 좌우 양쪽에서 각각 열쇠를 꽂고 동시에 돌려야 열리는 금고와 같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울타리가 의미하는 바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인간관계에나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영어 속담처럼 원래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지렛대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내 쪽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상대 뜻대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튼튼한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 하죠. 나만의 울타리를 확실하게 지키면
타인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는 내가 허락한 사람이 내가 허락한 만큼만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 내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나의 신체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타인이 맘대로 조종하거나 모욕하거나 해를 끼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신체적인 특징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억지로 술이나 담배를 권한다든지 다칠 수 있는 상황에 나를 밀어넣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상대를 멀리해야 마땅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 깊은 물에 강제로 다이빙시켜서 살해한 이은혜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뒤에서 누가 밀어서 물에 떨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아내와 친구가 압박을 해도 내가 수영을 못하면 물속에 절대 뛰어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자들을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의 그루밍과 강압으로 인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 몸이 깨지면 한 번뿐인 내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니 내 몸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마주치게 되면 그 언행을 한 상대의 의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자신이 나보다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쾌하다고 표현해야 좋습니다. 살다 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농담하듯 선을 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농담인지 조롱인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들었을 때 불쾌하면 나중에도 불쾌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대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마치 상대를 이류인간 또는 삼류인간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저급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할 때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박수는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 나의 신체, 두 번째 존엄성에 이어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내가 의도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대상에 대한 상대의 존중입니다. 이 의지는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보기 위한 밑바탕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의지가 없다면 영혼이 없는 좀비나 로봇과 다름없겠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의지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의지를 확대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탐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지를 관철시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이 의지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타인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의지를 주입하고자 하는 욕망이 유독 강한 사람들이 있어 문제입니다. 사람은 원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게 해주어야 좋습니다. 올가매고 쪼아대고 조여봤자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의지만 퍼뜨리기 바쁩니다. 남들이 슬슬 눈치를 보며 자기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살아주지 않는 타인들을 원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한번 마음껏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볼 걸 하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죠.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사고가 나거나 급성 질병으로 너무 어이없이 금방 죽기도 하지만 반면 극한 상황에서도 목숨이 참 질기게 버티기도 합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용기를 내셔서 한번 자신의 마음껏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